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죽음과 내세라는 주제가 이렇게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8장의 무의식의 환상곡의 로런스도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데, 거기서 로런스가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이트와 융을 이제 놓고 볼 때의 로런스는 융은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쪽에 끌린 사람이고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로렌스가 프로이트를 좋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네네. 굉장히 참 까는데. 네. 그러나 이제 로렌스가 그래도 프로이트 인정하는 거는, 중시하는 거는, 프로이트는 과학자로서 자기 그 과학적인 거기에 충실하게 끝까지 그 세계에 말하자면 충실했고, 로렌스는 뭐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지만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넓혀놨잖아요. 획기적으로. 그 옛날에는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게 있고, 생물학.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또 다른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다 하는 거를 정신분석학,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또는 연관된 여러 가지 심리학의 영역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그런 식의 과학적 사고 자체를 비판하는 게 로렌스고, 구체적으로는 또 프로이드의 이런저런 학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러는데, 융을 얘기하면서는 그나마 프로이트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 프로이트는 어디까지나 그런 과학적인 현실에 즉해서 얘기하는데, 융은 이게 뭐 자기 좀 신비스러운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데, 로렌스가 오히려 융을 더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융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아주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프로이트는 거의 안 받고, 프로이트에 관한 책이라든가 주변에 프로이디안들이 많았어요. 또 융파도 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독자적인 사상을 펼친 게 그 책인데, 영계라든가 심령과학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융이 더 훨씬 더 해줄 말이 많은데, 그러나 융하고 로렌스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한다면은, 로렌스는 어디까지나 이 몸을 가진 인간이 몸을 가진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까지 그 기운을 이어가는 소위 죽음의 배를, 개인이 죽음의 배를 만드는 그 작업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난 융은 잘 몰라요. 융은 잘 모르는데, 융이라는 사람은 과학에서 잘 안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아내고 개척한 사람이지만은 그 알매 더 치중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런 사람 싫어하거든, 되게. 이것저것 더 많이 알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 로렌스가. 그래서 차라리 프로이드가 낫다. 그랬던 것 같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이제 융이 받는 평가 중에 하나가 그 신플라톤주의, 즉 영지주의자라는 그 평가 중에 하나인데, 이 영지주의가 그 알매 치중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로런스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긴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죠. 네. 선생님, 이제 프로이트하고 융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프로이트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 서양의 근대하고 굉장히 잘 맞는 과학자가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프로이트는 이 자아라는 것과 몸을 별개로 보지 않고 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동일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몸의 경험만 강조를 하고 있어서 프로이트한테는 사실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몸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프로이트 논의에는 죽음 이후라던가 내세관이 전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 쪽이라고 할 때 융은 좀 동양 쪽이 아니었나
1927년에 이제 그 티벳 사자에서가 최초로 서양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는데 그 해설을 융이 쓸 정도로 융은 이 동양적인 내세관, 환생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프로이트는 정말 철두철미 과학자였죠. 네. 정말 인생을 얘기할 때는 몸을 중시했고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다 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몸에 담겨 있고. 로렌스가 그 점을 좋아한 것 같아요. 로렌스하고 통하고 그런 그 몸의 현실 또 이거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유물론이죠. 유물론에 로렌스도 동조를 해서 그게 충실한 프로이트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가 하는 그 말의 한계는 있지만은 그 한계 속에서는 그의 말이 상당히 믿을만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융의 경우는 이제 그게 유물론에서 벗어나고 과학주의적인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과학의 전통이 없었던, 그러니까 서양식 근대 과학의 전통이 없었던 동양의 사상하고 더 통하는 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도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서양의 그러한 과학까지를 포함해서 서양의 향이사학과 과학의 전통을 정면으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온 결과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서의 만남을 추구하는 개벽사상가하고 융처럼 그냥 새로운 지식의 차원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계 얘기를 많이 한 사람하고는 조금 그건 차원이 다른 것 같고 티벳 사자에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내가 못 읽은 책인데 그러나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 로렌스하고는 많이 다른 책이죠. 사후를 얘기한다고 해서 로렌스는 내가 살면서 제대로 된 죽음의 배를 지어서 죽은 뒤에 항해도 나의 그런 공력으로 항해를 해서 드디어 새 몸을 받고 돌아오는 이런 걸 꿈꾼 사람이고 물론 로렌스 고무렵에 쓴 다른 시들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죽음의 배를 못 만들어서 헤매는 네. 중생들, 그 중생들은 우리가 제례도 지내고 뭐 해가지고 천도제 같은. 천도제 같은 네. 우리가 그야말로 천도제를 지내서 어떻게 사자의 여행을 49일 동안 도와줄 건가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죽은 영가가 생전에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죽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긴 나오지만은 그게 주라기보다는 일단 죽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하는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로렌스하고는 좀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이제 융에 대한 로렌스의 냉담 한국하고 통하는데 융도 지금 이 삶을 현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관심 별로 없잖아요. 융은 그야말로 로렌스가 말하는 앓은 세계에 좀 안주하는 면에서 로렌스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동양 얘기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양적인 지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동서의 만남을 하기 전에 하나 그러면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세관이랄까 네. 영혼관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너무 이번 현생을 열심히 네, 사는데 이제 집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현대에 교양이 있고 좀 지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프로이트처럼 죽음 이후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거는 좀 정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좀 미신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로런스는 되게 편견이 없는 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이 근대와 근대 정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윤회와 환생이라는 개념에 혹은 내세관이라는 개념에 이 근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대주의적인 사고, 또 근대식 교육, 이런 게 일반인들의 뭐 무지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무관심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온 게 사실이죠. 그건 뭐 엄연한 현실인데. 근데 사실은 내세라든가 환생이라든가 또는 영가의 세계, 이런 걸 부정하는 게 나는 그게 과학은 아니라고 봐.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인정하지, 입증 안 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야말로 비과학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로렌스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 하면서 한 얘기지만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좀 온전한 생각을 하면서 살자. 나는 사람이 온전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 하나가 그거라고 봐. 과학적인 걸 존중하는 건 좋은데,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는 극히 비과학적인 사고거든. 그래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입증할 길이 없지만은, 없다고 단정하는 거는 첫째는 이제 그런 비과학적인 사고고, 또는 아까 내가 유교를 얘기하면서 이제 강자의 논리라는 말을 썼는데, 네네. 유교도 그렇고, 가령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대놓고 강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괜히 약자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저걸 하면서 근대 문명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네네.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명이나 정신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약자들의 피맺힌 원한과 갈망은, 그 정말 그 소인배들이 뭐 그런 거 내가 어떡하냐 하는 식으로 버려두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옛날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파고 들어가서, 아니 뭐 지금 못 살아도 다음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걸 팔고 들어가는 거죠. 내세, 예수 잘 믿으면은 천당 가고 내세 복 받는다. 그래서 그 앞에서 유교의 그런 강자의 논리로서의 유교의 설득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봐요. 그래서 유교도 그대로 부활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유교 국가가 일종의 군주를 사제장으로 하는 그런 체제란 말을 했지만은, 그 군주뿐 아니라 층층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인은 그걸 거부하는데, 그것은 근대주의자만이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 그걸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그건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교가 그대로 부활할 수 없는 제일 큰 이유지만은,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로 유교가 너무 참 잘난 사람들, 군자들 위주로 가니까 소인들이 에이 나는 기독교로 갈래, 뭐 나는 불교가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교만 해도 그걸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런 중생의 심리가 부처의 마음하고 통한다 하는 데까지 가니까, 그거 자체로서 훨씬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죠.
그럼 영혼을 과학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영혼에 대해서 5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루런스가 미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썼던 대목이 다시 11장에서 인용이 됐는데 이 대목이 저는 사실 가장 흥미로웠어요. 거기서 이제 읽어보면은 로런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영혼, 그건 희한한 물건이다. 영혼은 인간의 전부다. 이미 알려진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지의 그를 뜻하기도 한다. 인간의 영혼은 엄청난 숲이다. 나의 영혼은 어둑어둑한 숲이다. 나의 알려진 자아는 숲속의 작은 개간지 이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아름답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는 그런 문장을 썼는데요. 특히 저는 이 어둑어둑한 숲이라는 그 표현에 좀 꽂혔어요, 이번에. 불교는 지혜를 추구하는 종교인데 그 지혜를 보통 이제 어둠 속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걸 이제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의 영혼이 엄청난 숲이기는 하지만 근데 아직 미지의 영역이고 또 어둑어둑한 그런 숲인데 그 숲에 이제 조금씩 그 밝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장면이 네, 상상이 됐어요. 그게 로렌스가 비판하고자 했던 로렌스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할 때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 관한 그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예. 프랭클린을 포함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에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물론 인간의 그 어두움이라든가 목매한 상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인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 서양의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성적인 존재가 인간 존재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계몽의 대상이다.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로런스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성적인 삶이랄까 하는 거는 이 어둑어둑한 큰 숲에 조그만 개간을 해놓은 땅에 불과하다 하는 건데 그 개간해놓은 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처럼 어둠이라서 이걸 그야말로 반야의 광명으로 원불교에서는 법신불의 위력과 광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광명으로 이걸 다 밝혀버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그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반계몽주의적인 그런 발상이고 불교의 반야지하고 그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맥락에서도 한번 그 대목을 인용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현대 서구에서 소위 해체론적인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계몽주의적인 주체관에 대해서 그런 주체는 없고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것을 디컨스트럭트 한다 그러죠. 구축된 것을 탈구축한다. 그걸 뭐 보통 해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상인데 로렌스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해체로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그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하나 있는 게 해체론자들은 그 해체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럼 어떤 주체가 없잖아. 또 누가 뭐 주체 비슷한 거 내세우면 그거 또 해체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무한대의 탈구축 작업을 시행하는데 로런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할 때 어둑어둑한 숲 얘기가 그런 그 탈구조주의나 해체론에서 말하는 해체 작업을 로렌스가 이미 해서 계몽주의적인 자 또는 요즘 이제 데카르트적 에고 자 그런 얘기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제가 제멋대로 읽은 경향은 있지만 저는 종교적 인간으로서 이런 좀 목적에 대해서 훨씬 좀 주목을 하는 경향성이 제 내부에 있어서 더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광명이라는 거는 어둠은 어둠대로 인정을 하고
밝으면 밝음대로 인식을 하는 그 지혜의 광명이지. 어디 가서 그 숲을 전부 개간해가지고 밝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거든. 부처의 경지도요? 부처의 경지도. 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이 그야말로 해안으로 온 세상을 다 보고 다 아는데 네. 그 알미라는 거는 어두운 건 어두운 것대로 알고 밝은 건 밝은 것대로 알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생의 마음의 어두움을 깨버리겠다는 그거지. 계몽주의자처럼 이 세상을 온통 빛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 영어로 계몽주의를 인라이트먼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 계몽 철학이 먼저 나온 게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그걸 그냥 류미에르라고 그래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몽 철학의 빛으로 세상을 다 밝게 만들겠다는 거 하고 부처님이 중생의 무명을 깨우쳐주시겠다는 거하고는 좀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봐야 돼요. 로런스의 주체는 그 인간의 영혼이라는 희한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다. 심지어 이거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러한 책임이 다음 생으로까지 연장된다고 본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맥락을 계속 읽으면서 이 주체와 책임이라는 단어에 아주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 봤을 때 이제 내세관이 아주 환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아 이래서 이게 현생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신 건데 그 인양문의 초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체론이 그동안에 부당하게 만들어진 관념을 해체하는 건 좋은데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뚜렷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개벽사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개벽된 주체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다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지적 유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로렌스가 일찌감치 수행한 해체 작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주체가 그 계몽주의나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알갱이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내가 살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대상이고 시간이다, 삶이다 하는 데 초점을 둔 거고 죽음의 배 얘기를 덧붙인 거는 이제 그것이 로렌스는 다음 생으로까지 연장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나중에 했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건 덧붙인 말이죠. 로런스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생의 독특한 가치를 아주 열렬히 긍정한 그런 작가인데 이 영혼에 대한 책임하고 연결을 하니까는 이제서야 로런스가 육신으로 사는 지금의 어떤 찬란함, 우리만의 찬란함이라는 표현으로 이 현생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불교의 윤회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육도 윤회라고 해서 이 육도가 천상계, 인간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6개를 돌고 돈다가 불교의 윤회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상계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인간계에서만이 오로지 그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했거든요. 로렌스의 사상하고도 합치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이 인간 세계가 천상 세계만큼 행복하고 안락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네네. 부처가 되려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 불교의 생각인데 네. 로렌스가 현세를 중시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이곳의 삶의 찬란함을 얘기한 대목은 그 윤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 어파칼립스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이후에 뭐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현세의 자신의 좀 저열한 욕망이죠.
니체가 말하는 걸로는 그게 이 약자들의 르상띠망이라는 건데, 원한, 앙심. 그걸 투영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은 내세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다음 생에 내가 소위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시다. 환생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는 평탁창이는 아니거든. 이름도 다를 거고 부모도 다를 거고 시대도 다를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연속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게 소위 이제 그 불교나 로렌스의 사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래서 그건 내세에 관하고 모순되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내세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네. 그런 게 좀 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지. 물론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이 생에 이게 중요한 가르치긴 하지만은 에이 뭐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 네. 이렇게 밀어넣는 네. 그것하고는 이제 좀 반대되는 사상이죠.